다른 집은 손주 낳으면 선물에 용돈에 얼마나 많이 챙겨주는 줄 아세요? 선물도 용돈도 안 챙겨주시고 허름한 밥상 하나 차려주시면서 저한테 대접을 바란다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너는 나에게 하는 것 하나 없이 바라기만 하는구나. 제가 손주를 낳아드렸잖아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고 더 큰 대접이 어디 있어요? 지금 네가 나한테 대접 못 받았다고 화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받들어 모셔야 하는 거라면 이제 차라리 오지 마. 나도 너희 오면 힘들고 불편하다. 아주 대단하신 며느리 눈치 보면서 숨도 못 쉬겠어.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 서대문구의 오래된 동네에서 살고 있는 65의 임순희입니다. 요즘 마음이 참 복잡하고 무거워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몇 개월 전 제 아들 가족에 곤란한 일이 생겨 제가 도움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인사를 받기는커녕 오랜만에 집에 온 며느리를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았다며 욕만 먹고 말았죠. 그 일로 인해 며느리와 큰 소리를 내며 다투고 말았어요. 그때 홧김에 앞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해버렸답니다. 그날 이후로 몇 날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들 가족을 그렇게 쫓아낸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죠. 아들도 며느리도 나만큼 힘들어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오히려 그 상황을 반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서던 며느리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그런 며느리를 따라가면서도 저를 원망하는 눈빛을 보내던 아들까지. 이대로 아들과 며느리를 밀어내면 오히려 그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니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들 성우는 벌써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네요. 며느리 지은이는 성우보다 4살 어린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새침하고 조용한 아가씨였어요. 결혼할 때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그래서 성우가 시작을 잘할 수 있도록 관악구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딱 한 번밖에 가보지 못했어요. 그마저도 방문했을 때 며느리가 얼마나 불편해하던지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죠. 밖에서 간단히 식사만 하고 금방 돌아왔습니다. 이후로는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오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다시는 그 집에 갈 수 없었어요. 요즘에는 자식 집이라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보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야, 주말에 뭐 하니? 이번 주말이요? 처갓집에 가기로 했어요. 또 처갓집에 가는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어 말하진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경기도에 있는 처갓집에는 자주 가면서 같은 서울 안에 있는 저희 집에는 거의 오지 않았어요. 제가 아들 내외를 보는 건 1년의 명절을 포함해 3-4번 될까 말까였습니다. 시어머니라는 것이 이렇게 외로운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지요. 아들 내외만 잘 살면 그만 아니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어느 외로운 저녁 문득 서운함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가 3개월 전에 손자를 낳았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손자였기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처음 병원에 찾아갔을 때 갓 태어난 작은 생명이 제 눈앞에 나타났을 때의 그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지요. 조그마한 손가락, 오밀조밀한 얼굴. 세상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또 있을까 싶었죠. 눈에 담고 또 담아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에서 몇 주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어요. 시간이 흐르면 손주를 데려올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고민 끝에
아들에게 직접 연락했어요. 성호야, 도현이는 잘 크고 있니? 네, 잘 크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한번 보고 싶은데 우리 집에 오기 힘들면 엄마가 찾아갈까? 그러자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이 답했습니다. 아기 좀 더 크면 데리고 갈게요. 지금 집에 장모님도 와 계시고 지은이도 몸조리 해야 하는데 엄마가 오시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이가 태어난 지 벌써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다니.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며느리를 많이 불편하게 했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떠오른 것이 없었어요. 결혼 후에 며느리와 얼굴을 마주한 일도 거의 없고 대화를 길게 나눈 적도 없으니 불편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아들 말을 들으면 제가 꼭 며느리를 괴롭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들에게 몇 번 더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좀처럼 저희 집에 올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반대로 제가 아들 집에 간다고 연락을 해봐도 불편하다며 오지 못하게 하고요. 아들네 집과 저희 집은 차로 1시간이 채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인데도 마치 먼 지방에 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질 수 있다는 게 참 씁쓸했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거실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 성호였어요. 좀처럼 먼저 전화를 하지 않는 아이라 저는 조금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호야, 무슨 일이니? 엄마, 저희 오늘 저녁에 집으로 좀 가도 될까요? 오늘 온다고? 갑자기 왜? 저희 집에 윗집에서 누수가 생겨서 욕실을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아기가 있는데 갑자기 아무 숙소나 잡기도 좀 그래서요. 주말에는 다른 숙소를 잡더라도 오늘 저녁은 집에서 좀 신세질 수 있을까요? 집에 물이 샜다고? 아이고, 놀랐겠구나.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라. 편하게 지내고 싶은 만큼 지내도 돼.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내심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저의 대답에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네, 그럼 지금 바로 지은이랑 도연이 데리고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당황스러우면서도 오랜만에 며느리와 손주를 만난다는 설렘이 가슴을 뛰게 했죠. 하지만 문제는 어제부터 제 몸이 무척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며칠 전 집안일을 하다가 한번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그 후로 집에서 쭉 쉬고 있었거든요. 걷기 어려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집안일을 마음껏 하기는 어려웠죠. 그래도 아들 내외가 오는데 빈손으로 맞을 수는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식재료도 거의 없었고요. 아이고, 장을 봐둘 걸 그랬네. 저는 미리 장을 봐두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가까운 마트로 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하지만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집 앞에 있는 작은 마트에는 물건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기라도 사서 구워주면 좋으련만 좋은 고기는 이미 다 팔리고 없더군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삼치 한 마리와 채소 몇 가지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몸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아이를 낳은 며느리를 위해 미역국을 끓일 재료도 준비했고요. 미역을 물에 불리고 소고기와 함께 볶아 미역국을 푹 끓여내고 생선은 깨끗이 손질해서 기름에 튀겼습니다. 야채로는 간단한 나물 반찬을 만들었죠. 애는 썼지만 컨디션이 나빠서 그런지 평소처럼 많은 음식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쯤 지나자 아들 가족이 도착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를 반겼지요. 손주는 며느리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새파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할미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몇 개월 만에 만난 손주가 얼마나 어여쁘던지요. 저도 모르게 통통한 뺨을 어루만지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표정을 고치며 아이를 뒤로 숨기더군요. 어머니, 손 씻으셨어요? 음식을 하시다가 갑자기 아기를 만지시면 어떡해요? 지은이의 날카로운 말에 순간 당황해서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구나. 손은 씻고 왔는데 너무 반가워서 그만. 민망한 마음에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지? 거실에서 편히 쉬고 있어.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 한켠에 바리바리 싸들고 온 아기용품들을 정리하며 손주를 눕혀놓았어요. 저는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손주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자 아들이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저희 아직 밥도 못 먹고 와서 배고픈데. 저녁 언제 준비돼요? 거의 다 준비됐어. 금방 상 차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돌아와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아쉬운 마음에 손주를 조금 더 바라보고 싶었지만 배고픈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지런히 움직였죠. 생선과 나물 그리고 미역국으로 저녁상을 차려냈습니다. 이전에는 아들 가족이 오면 훨씬 더 푸짐하게 차려냈는데 그날 상은 좀 초라하긴 했어요. 갑자기 찾아왔고 제 몸도 안 좋다 보니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정성을 담아 차린 저녁상이었습니다. 내가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아서 장을 못 봤어. 차린 건 부족해도 배고플 텐데 어서 들거라. 맛있겠는데요, 뭘. 생선구이도 있고. 저는 식탁에 음식을 올리고 가족들을 불렀어요. 아들은 입맛을 다시며 자리로 왔지만 식탁을 바라보는 며느리의 표정은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어머니는 식사하셨어요? 난 너네 온다고 연락을 받기 전에 먼저 저녁 먹었어. 온다는 소식 듣고서야 마트에도 다녀왔다. 그나마 마트에서 생선이 크고 괜찮더구나. 국이랑 같이 좀 먹어봐. 저는 도톰한 삼치구이를 며느리 밥 앞으로 당겨주었는데 며느리는 좀처럼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밥을 몇 숟가락 뜨더니 결국 수저를 내려놓았죠. 당신 왜 이렇게 못 먹어? 국에 말아서 억지로라도 좀 먹지. 억지로 먹으면 오히려 탈락. 그냥 입맛이 없네. 며느리는 밥을 절반이나 남겼고 미역국은 손도 대지 않았더군요. 저는 지은이가 밥을 거의 먹지 않으니 마음이 쓰였어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입맛에 안 맞니?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다 먹었어요. 아기 좀 보고 있을게요.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에 있는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빨리 상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죠. 아픈 몸을 이끌고 정성스럽게 끓여냈던 미역국은 식탁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아기를 안고 서성이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들이 식사를 마치자 미역국은 어쩔 수 없이 싱크대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생선은 그대로 싸서 냉장고에 다시 넣었고요. 저는 남은 음식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보니 며느리는 여전히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혹시 여기 오기 싫었는데 아들이 억지로 데리고 왔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지은아,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저 욕실에서 도연이 목욕 좀 시켜도 될까요? 그래, 편하게 쓰렴. 그리고 나서 며느리는 목욕물을 받으려고 욕실로 들어갔다가 사색이 되어 나오더군요. 그리고 아들을 따로 불러 뭐라고 귓속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들의 얼굴도 단박에 어두워졌죠. 저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들은 민망한 얼굴로 저에게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저희 저녁도 먹었고
아무래도 오늘 숙소를 잡아서 거기서 자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왜? 시간도 늦었는데 여기서 자면 되잖아. 아니에요. 갑자기 찾아오니까 엄마도 불편하신 것 같고. 난 괜찮은데 도대체 왜 그러니? 말을 좀 해봐. 그러자 잠시 망설이던 며느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제 100일 넘은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집이 이렇게 더러워서 어떡해요. 저렇게 지저분한 화장실에서 아이는 어떻게 씻기고요. 화장실? 화장실이 왜? 아직 물때도 끼지 않았는데. 화장실만 문제가 아니에요. 거실에 먼지도 많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여기서 하룻밤 지내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 밤에 다시 가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 거실이랑 화장실 금방 깨끗하게 치워줄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봐라. 아니에요. 그건 말고도 저 너무 서운한 게 많아요. 솔직히 여기에서 더는 못 있겠어요. 갑자기 터진 며느리의 말에 저는 너무 당황하였습니다. 손주 데리고 온 저한테 어떻게 그런 밥상을 내주실 수 있나요? 너무 서러워요. 며느리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억울한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지은이의 새빨개진 얼굴을 보니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호화로운 밥상은 아니었지만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이었거든요. 고기도 하나 없이 생선에 나물 몇 가지라니요. 아기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며느리에게 저는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아서 장을 못 봤어. 갑자기 오는 바람에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단다. 그래도 너 생각해서 미역국도 끓이고 내 나름대로는 신경 쓴다고 쓴 거야. 저희 엄마는 사위가 아무리 갑자기 찾아가더라도 이거저거 정말 많이 해주세요. 아들까지 낳아드렸는데 시집에서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명절에 와도 음식에 소홀한 적 없었고 며느리에게 일 한 번 시키지 않고 진수성찬을 차려놓았는데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서운함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말하더군요. 제가 거한 대접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딸랑 미역국에 나물 몇 가지 주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를 무시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은아, 진정해. 아들이 말려도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죠. 우리 집에서는 사위가 오면 상 위에 고기를 올리지 않은 날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손자까지 낳아서 처음으로 집에 데리고 온 며느리한테 온통 풀밖에 없는 저녁상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예요?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말하자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 쌓였던 서운함이 터져나왔죠. 평소에 그렇게 오라고 할 때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더니 집에 문제가 생겨 갑자기 찾아와서는 진수성찬을 바란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갑작스러운 방문이었고 제가 몸이 아파 준비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는데도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 했던 성의는 며느리에게 전혀 보이지 않는 듯 했어요. 아들 낳은 며느리니 더 극진하게 모셨어야 했다니. 이런 대접이 부족하다며 눈물까지 흘리는 며느리에게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어요? 들을수록 너 말이 참 이상하구나. 너희가 좋아서 아들 낳아놓고 무슨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나에게 대접을 바라니.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했니? 그리고 평소에는 그렇게 얼굴 한번 보여달라고 해도 들은 채도 안 하더니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대단한 대접을 바라는 거야? 너야말로 어디서 그렇게 버릇없이 배웠니? 어머니, 무슨 벼슬이라니요? 다른 집은 손주 낳으면 선물에 용돈에 얼마나 많이 챙겨주는 줄 아세요? 선물도 용돈도 안 챙겨주시고 허름한 밥상 하나 차려주시면서 저한테 대접을 바란다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예의? 참, 말 한 번 잘했다.
그러면 너는 나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지켰니? 너야말로 내 생일에 선물을 한 번이라도 챙겨준 적이 있어? 시어머니라고 먼저 얼굴 비치면서 챙긴 적이 있냐고. 너는 나에게 하는 것 하나 없이 바라기만 하는구나. 제가 손주를 낳아드렸잖아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고, 더 큰 대접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 대우를 하실 수 있냐고요? 애써 찾아온 며느리에게 이렇게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가 요즘 세상에 어디 있는 줄이나 아세요? 뭐라고? 이게 시집살이라고? 지금 네가 나한테 대접 못 받았다고 화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받들어 모셔야 하는 거라면 이제 차라리 오지 마. 나도 너희 오면 힘들고 불편하다. 아주 대단하신 며느리 눈치 보면서 숨도 못 쉬겠어. 나도 안 갈 테니 너희도 이제 오지 말고 따로 연락도 하지 마.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나자 며느리는 화가 나서 서둘러 짐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고 아들도 그 뒤를 쫓아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나간 뒤 집안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어요. 마치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죠. 정말 제가 며느리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며느리가 작정을 하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갑자기 찾아온다는 아들 내외를 거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환영해 주었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이렇게 욕먹을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옆에서 한마디도 거들지 않고 보고만 있던 아들에게도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오며 가며 지내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지 하면서 이해하려고 했던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에게 오지 말라고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순간 화가 나서 말하긴 했지만 이 상황 자체가 불편하고 괴로웠죠. 며칠이 지나도록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제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라앉았죠.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면 지은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이번 추석 명절도 저는 아들 가족과 따로 만남도 연락도 없이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추석이 끝난 후에는 제 생일이 있었어요. 저는 생일을 맞이하여 딸네 가족을 만나 저녁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는 여전히 연락 한 통이 없었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딸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내더군요. 엄마, 사실은 내가 새언니 SNS 계정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딸이 보여준 화면에는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휴양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 추석에 해외로 여행을 다녀온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글이 써져 있더군요. 시집살이는 더 이상 그만. 이렇게 자유롭게 내 시간 쓰니까 너무 좋아요. 혹시 아직도 꽁꽁 묶여서 사는 분들이 있다면 어서 탈출하시길. 그리고 그 아래에는 친구들의 댓글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축하해. 이제 스트레스 없는 삶을 즐기자.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행복만 가득하길. 언니 응원할게요. 화이팅. 그 글을 보는 순간 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지 말라 하면 며느리들이 오히려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실제로 제 며느리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거든요. 딸은 딱딱하게 굳은 제 얼굴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새언니랑 연락하지 마요. 행동하는 거 보니까 엄마도 새언니랑 잘 지낼 필요 없을 것 같아. 엄마가 무슨 시집살이를 시켰나?
나도 며느리 입장이지만 그렇게 팔자 좋은 며느리 요새도 많이 없다고 생각해. 딸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 제 마음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를 보낸 뒤로 마음 편히 지낸 적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연을 끊고 살 마음도 아니었지만 그게 오히려 며느리에게는 기쁜 일이었다니요. 사람이기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순 있어도 그걸 자랑하듯 아싸나스에 올리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다니.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서 웃음이 날 지경이었죠. 딸은 한탄하듯 말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지도 않고 명절에 일도 안 시켜.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냥 트집 잡은 거지. 시댁 오기 싫어서. 그냥 엄마가 좋은 핑계 만들어준 거야. 딸과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살기엔 너무 억울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분명 오지도 말고 연락도 말라고 했던 엄마가 전화를 하니 아들은 당황한 눈치였어요. 엄마, 어쩐 일이세요? 지난번에는 내가 말이 심했던 것 같아서 지은이 데리고 한번 와. 엄마가 제대로 밥 차려주고 싶어서 그래. 저는 태어난 척 아들과 며느리를 초대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꼭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안 보고 살 수는 없지 않니? 그리고 우리 귀한 손자도 보고 싶고 손자가 엄마 선물이라며? 그럼 자주 보여줘야지. 아들이 머뭇거리자 저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도록 말뚝을 박았죠. 이번 주말에 시간 내서 와. 정말 엄마랑 연 끊고 살겠다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어떻게 연을 끊겠어요? 그럼 장 봐놓고 기다릴게. 아들은 알겠다며 마지못해 대답하더군요. 다른 때 같았으면 아들이 조금만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면 굳이 올 필요 없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왔니? 내가 지난번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앞으로 내가 우리 귀한 며느리 대접 제대로 해줄게. 선물로 손주를 데리고 왔는데 이게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니? 저는 호들갑을 떨며 며느리를 반겼고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집 안에 들어섰죠. 너희 온다고 내가 온 집안을 아주 깨끗하게 치워놨다. 오늘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자고 가. 갑작스러운 저희 말에 며느리는 적지 않게 당황하더라고요. 지금껏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사뭇 달라진 저희 태도에 며느리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감사하지만 저희가 내일 일찍 가봐야 할 곳이 있어서요. 잠은 다음에 자고 갈게요. 다음에 자고 간다고? 다음에 언제? 그냥 다음에요. 그래, 다음에는 꼭 자고 가라. 너도 이제 나를 친정엄마처럼 생각해. 오늘 고기 반찬 했으니 어서 먹어라. 부족하면 말해. 아주 푸짐하게 준비해놨다. 며느리는 어색한 표정으로 식탁 앞에 앉아 가득 차려진 음식을 먹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이야기했죠. 고기가 한가득 차려져 있는데도 자리가 불편한지 며느리는 젓가락을 깨작거리며 음식을 먹더군요. 너 주려고 내가 저기 멀리 마장동까지 가서 고기를 아주 많이 사왔어. 아기도 낳아서 영양이 많이 필요할 텐데 오늘 남기지 말고 많이 먹고 가라. 알겠지? 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내가 성우한테 들어보니까 우리 지은이가 집에서 빵을 다 굽는다며? 나는 빵을 한평생 사서만 먹어봤지 집에서 굽는 건 한 번도 못 봤어. 빵이요? 네, 집에서 오븐으로 간단히 구워 먹긴 해요. 그래? 그럼 다음에 너희 집에 갈 테니 한번 해줘. 궁금하네. 다음에요? 그래, 말 나온 김에 다음 주에 갈까? 아니면 너희가 다음 주에 또 와도 되고. 자주자주 보자. 귀한 손주 얼굴도 많이 봐둬야지. 안 그래?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듯 했죠. 아들이 당황해하며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며느리만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며느리는 제 눈을 피하고 있었지만 차마 오지 말라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며느리 집도 찾아갔어요. 며느리 집에 안사돈이 함께 있으면 같이 인사하며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왔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편안하게 행동하니 참 자유롭더군요. 아니, 사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우리 귀한 며느리, 저도 딸처럼 대하려고 편하게 왔습니다. 제가 이 앞에서 과일을 좀 사왔는데 같이 드실까요? 아, 과일이요? 네, 좋죠. 어서 여기 들어오세요. 제가 친밀하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은 어두워졌죠. 불편에 못 견뎌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며느리 생각해서 아버지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것도 챙기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며느리는 무척 당황하는 것 같더군요. 내년부터는 너희 아버지 제사를 다시 챙기려고 한다. 명절에 차례도 안 지내는데 기일은 챙겨야지. 그리고 이왕 챙기는 김에 차례도 다시 지내려고 해. 제사나 차례를 챙겨야 가족이 와도 함께 나눠 먹을 음식이 있겠더구나. 항상 나가서 사 먹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제사랑 차례를 다시 챙긴다고요?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남들 다 하는 걸 우리만 안 하면 좀 그렇잖아. 남들 다 하긴요. 요즘에는 제사 안 하는 집도 많은데. 지은아, 너희 친정도 제사 안 지내니? 지내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부터 지내자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사를 건너뛰는 건 아닌 것 같아. 사돈네 집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예전에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시로 아들네 집에 찾아가고 또 자꾸 제 집으로 부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사까지 다시 지낸다고 하니 아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그동안 옆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던 며느리도 결국에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러세요?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일부러 그러는 거 맞지? 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 너희는 싫은 건 하나도 안 하려고 하고 나만 며느리 대접해줘야 해. 그건 불공평하잖아. 나도 이제 며느리를 최선을 다해 대접을 하고 나도 대접 좀 받으련다. 어머니,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왜? 서로 대접하고 대접받자고 하는 거잖아. 각자 역할을 하자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희 배려한다고 바쁘면 오지 말라고 하고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찾아오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런 게 다 소용없고 오히려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욕만 먹으니 마음이 참 안 좋더라. 나도 남들 하는 거 다 해보기라도 하고 욕 먹으면 억울하지나 않지. 안 그러니? 그렇게 말하고 저는 아들네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죠. 다음 주에 신년인 거 알지? 우리 며느리가 해주는 밥 좀 먹어보자. 된장찌개를 그렇게 맛있게 잘 끓인다며? 저녁에 시간 맞춰서 갈게.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 원래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새해에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러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지난번에 제가 심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저 이제 며느리 대접 따로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뭘 자꾸 죄송하다고 해. 가족끼리 서로 잘하는 게 맞지. 그럼 그렇게 알고 있으마 끊는다. 그렇게 말한 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아들에게서도 사과의 메시지가 오더군요.
다시는 보지 말자는 말에는 꿈쩍도 하지 않던 아들과 며느리가 오히려 가까이 지내자고 다가오니 쩔쩔매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죠.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끝없이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먼저 제 배려를 알아주고 자신들의 도리도 지킬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배려를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저절로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편하더라도 아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떤 일이 도리이고 또 어떤 일이 배려인지 서로 부딪혀가며 하나하나 맞춰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들이나 제가 오가는 것도 무척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라 자신이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도 충분히 후회하길 바랬어요. 물론 저의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치졸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쌓이는 불만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나중에는 더 큰 화를 부를 것 같아 저는 이렇게라도 풀고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저에게 전달해 주실 인생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앞으로 아들 내외를 대할 때 참고하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